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북한 핵 문제를 두고는 한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온도차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건 4년 5개월 만입니다.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北朝鮮の非核化と朝鮮半島の安定が日中韓3カ国の共通利益である点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一贯致力于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政治解决进程。 3국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엔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됐지만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강조했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2019년 공동선언문에 합의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와 비교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각자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합의가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일중 실무진은 오늘 아침까지도 최종 공동선언문 문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중 회의 정상화 자체가 북한엔 압박이라며 공동선언에 비핵화 문구를 넣은 것은 중국이 한국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상은 또 2025년부터 2년 동안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FTA 협상 가속화와 정상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 북한이 곧 2차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3국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재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국제해사기구와 일본 정부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정찰위성을 쏘겠다는 겁니다. 발사 예고 시점은 오늘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입니다. 북한은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상 1곳 등 3곳에 낙하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발사 통보를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맞춰서 한 것은 3국의 입장차를 부각해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찰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도발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国連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強く中止を求める旨述べました。 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정찰위성에 대한 언급 없이 관련 측이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전방 중부 지역에서 공군 F-35A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공격 편대군 비행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던지겠다는 5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낙선 낙천자 50여 명 중 추가로 또 이탈표가 나올까 국민의힘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이 2명 더 늘었습니다.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에 이어 주말 새 최재형 의원과 오늘 김근태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김근태 의원은 JTBC에 우리가 여당이 될 수 있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에 입각해 판단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기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생인 김 의원은 올 2월 권은희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한 5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이번 총선 낙선자들입니다. 낙선자 50여 명 중 이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7분 중에 6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재표결이 가까워질수록 찬성표가 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지는 게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당 의원 113명 전체가 참석한다고 해도 이탈표가 17개 이상 나오면 가결됩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VIP 경로를 언급하는 통화 녹취가 발견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저희 JTBC가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최상병 사건을 보고한 날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 검찰이 다시 가져온 날까지 총 나흘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또 군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나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중 16건이 대통령실 측과의 통화였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안보실과 딱 한 번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JTBC가 군검찰이 확보한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한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8월 2일 밤 10시 40분까지 나흘간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3번,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4번, 김모 당시 안보실 행정관과 9번 등 안보실과 통화만 16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임 전 비서관과는 이 전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한 직후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경로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바로 전 시간에도 통화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박 전 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직후부터 김 사령관과 3번 통화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안보실과 통화가 이뤄진 건 물론이고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된 직후부터 사건을 회수해올 때까지 안보실이 모든 상황을 챙겼던 걸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은 같은 기간 이 전 장관과 보좌관을 포함해 국방부와도 25번 통화했습니다.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 관련 통화 녹취를 찾아낸 가운데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안보실과 국방부의 통화 녹취 등 결정적 증거물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군에서 또 훈련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군기 훈련,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뒤 끝내 숨진 건데 당시 군이 규정을 어기고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뛰게 하고 팔굽혀펴기까지 시킨 걸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숨진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보고했는데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곧바로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차려 규정상 완전 군장 상태에선 보행, 즉 걷는 훈련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숨진 훈련병은 얼차려 과정에서 연병장을 3바퀴 정도 뛰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완전 군장 상태에선 금지된 팔굽혀펴기도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를 인용해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연병장을 돌았다면서 얼차려를 함께 받는 훈련병들이 숨진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보고했지만 교관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선착순 뛰기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간 경찰과 합동 조사를 실시 중인 육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번 사건을 경찰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형법상 군내 사망 사고가 범죄 연관성이 있으면 민간 경찰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군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고가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 때문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연금개혁 소식입니다. 21대 국회가 딱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얼마 내고 얼마 받을지라도 이번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연금의 틀,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렀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모수 개혁을 먼저 하자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따로 하는 건 반쪽짜리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제안이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번 결정하면은 적어도 20년, 30년이 지속돼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은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 안팎에선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수 개혁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나경원 당선자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고 윤상현 의원은 모수 개혁 합의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수 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연금 개혁안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또 얼마나 받을지 그 숫자를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만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제는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구조개혁은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44%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모수개혁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이대로 개혁안이 처리된다면 보험료율은 26년, 소득 대체율은 17년 만에 손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칩니다. 이 때문에 구조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후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에 공무원 연금 같은 직역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연금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게 구조개혁입니다. 전문가들은 모수와 구조개혁 모두 필요하지만 모수부터 우선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조개혁은 훨씬 범위가 넓은 건데 어떤 구조개혁안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이 모수개혁은 어떤 안이냐가 결국에는 뚜렷해진 거잖아요. 하지만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 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 개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는 여야 모두 노후 안전망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했지만 의료계와의 갈등은 여전하고 전공의들 빈자리도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일선 병원에 전공의들을 상대로 복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장에선 이걸 왜 병원에 떠넘기느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도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르다고 빠르다고 정부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수련병원의 그 원장이나 진료 과장이 이 전공의 개인 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당장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보내는 메일은 읽지도 않는 전공의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전화를 받겠느냐며 외래와 수술, 당직까지 서는 교수들에게 면담까지 맡기는 건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빅5 병원에서도 문제를 풀 책임을 왜 병원에 돌리느냐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도 거의 없습니다. 한 의대 교수는 병원장 때문에 나간 것도 아닌데 다시 들어올 이유가 되겠느냐며 정부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미 복귀 의사가 진위인지, 부당한 압력에 의해 복귀하지 못하는 부분 등을 파악해 향후 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일부 의대 학생들이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단 휴학원을 강요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자 의료계는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0일 밤에 그 전국 단위의 촛불 집회는 합니다. 대형 병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정부는 개혁에는 갈등이 따른다며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자신이 쓰던 아이폰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 이후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수사하면서 김 씨가 썼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심사 직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마실 때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경찰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변호인 입회 하에 사건과 관련된 것만 공개한다는 걸 김 씨가 몰라서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구속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자백 말고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음주량과 함께 증거인멸 과정에도 김 씨가 관여했는지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김호중 씨의 구속 이후 김 씨 소속사는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예정했던 공연들을 강행해 왔는데 저희가 소속사 재무제표를 살펴봤더니 공연을 계속하지 않으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호중 씨 공연장입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공연도 강행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구속심사가 열렸던 24일에도 공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엔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그때서야 공연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 재무제표를 분석해봤습니다. 2022년 말 94억여 원이던 현금성 자산은 1년 만에 16억 원대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 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도 60억 원이나 됩니다. 2023년에는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걸로 보이는 선수금이 125억 원이 넘습니다. 공연 등이 취소되면 모두 빚이 되는 돈입니다.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23년도에 돈을 그만큼 많이 썼을 거고요. 이 100억이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이죠. 환불해줄 회사 재정이 되느냐 상당히 힘들겠죠. 소속사는 오늘 임직원은 모두 퇴사하고 대표이사는 변경한 뒤
소속 아티스트는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폐업 수준입니다. 음주 접촉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김 씨와 소속사의 대응이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5톤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가 정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8시간 가까이 전기가 끊기면서 1,7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5톤 화물트럭 한 대가 비스듬히 도로를 달려갑니다. 인도로 가는 방향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전봇대에 부딪히기 직전 이 영상은 멈춥니다. 다시 켜진 화면을 봤더니 전봇대는 넘어져 있고 공사 인력이 오갑니다. 그 사이 4시간이 지났습니다. 트럭과 전봇대가 부딪히면서 전기가 끊겼고 CCTV도 멈췄던 겁니다. 쿵 하고 들이받으면서 번쩍하면서 이 정보선대가 넘어가는데 스파크가 파란 불빛이 순식간에 막 그냥 그 기사분이 앞에 그렇게 막 수그려가지고 가만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50대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로 근처 상가와 아파트 1,700여 세대가 모두 정전됐습니다. 사고 지점 바로 옆에 있는 이 식당은 오후가 넘도록 영업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한참 손님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고 다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길 건너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8시쯤 넘으면은 유치원 차들이 엄청나게 데려다주러 많이 와요. 할머니 한 분이 놀라갖고 쓰러졌어요. 아이들과 길 가던 사람들은 놀랐고 주민들은 8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단속 없을 시간이라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2년 전 할머니가 몰던 차량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을 재차 진행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볼리 에어 모델 승용차가 스티로폼 모형을 향해 달립니다. 모형이 가까워지자 경고음이 울리고 계기판엔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부딪히기 직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립니다. 이 차에 장착된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덕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거나 악셀 페달을 유지하고 있거나 하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ABS 작동하면서 멈춘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도현인의 차량에도 이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윙하는 굉음이 났고 5초 뒤 추돌 위험 경고음만 7번 울렸습니다. 오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든 안 밟든 기어를 어디에 놓든 충돌 직전 제동이 걸린 겁니다. 오늘 재현 시험은 총 3번 이루어졌습니다. 이 3번의 실험에서 모두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결국 사고 차량에 뭔가 결함이 있었다는 게 가족 주장입니다. AB가 작동해서 모닝차 앞에서 섰었으면 그 이후에 더 계속 그 차량이 진행했을 리도 만무하고. 도현이 가족은 지난달 사고 도로에서 1차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도현이 할머니 과실로 보인다는 국과수 분석대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봤습니다. 실험 결과 사고 당시보다 속도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최고 속도엔 더 빨리 도달했습니다. 유족은 도현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 2번의 재현 시험, 준비와 비용 모두 도현이 가족이 부담했습니다.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뿐이 없었던. 어렵게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물리는 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도현이 가족은 다시 한번 5만 명 국민 동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상의를 벗은 채로 서울의 왕복 8차선 도로를 뛰어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다 들키자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도망친 겁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듭니다. 반바지만 입고 있습니다. 우통은 벗은 상태고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 차들이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중앙 분리대에 가로막히자 이번에는 차도를 따라 달립니다. 또 다른 남성은 맨발로 뒤를 쫓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서울의 한 찜질방 인근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추행하다 들키자 도망간 겁니다. 일요일 날 할 일이 있어서 낮에 잠깐 출근했는데 경찰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찜질방에서 600여 미터 떨어진 사거리입니다. 골목길을 누비며 도망치던 A씨는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성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 개가 넘는 불법 영상을 퍼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이 남성은 서버를 해외에 두며 수사망을 피해왔는데 우리 경찰과 미국 수사당국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남성 앞뒤엔 경찰이 섰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들고 걷는 이 20대 남성,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유지 인천공항에서 내렸는데 바로 체포됐습니다.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이 남성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해왔는데 대상은 사실상 한국인이었습니다. 사이트 이름부터 내용까지 한글로 썼고 하루 평균 2만 명 방문자 가운데 대부분도 한국인이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 1000여 개를 포함해 음란물 10만여 개를 올렸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이용해 일반인 얼굴을 나체 사진과 동영상에 합성해 뿌리기도 했습니다. 단지 사이트 홍보 때문이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아동 40여 명, 성인 140여 명에 이릅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버는 해외에 뒀고 수익은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착취물을 추적하던 한국 경찰과 돈 세탁을 쫓아온 미 국토안보 수사국에게 꼬리가 잡혔습니다. 올해 초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 남성이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을 노렸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정보덕이었습니다. 공조가 안 됐으면 사실 아예 피해자 특정을 못 했겠죠. 이제야 사이트는 폐쇄됐고 피해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렸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 씨의 태국 정착을 도운 현지 중개인을 소환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중개인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소개한 정황을 잡았기 때문인데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대가로 서 씨를 태국 항공사에 취직시켜주고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는 2018년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대가로 서 씨를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태국에 있는 한국 국적의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진공 동남아센터 직원이 태국 현지 상황을 안내해줄 해당 중개인을 서 씨에게 연결해준 단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서 씨 사이의 채용 거래를 입증할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하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지금처럼 전주지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를 동시에 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정부가 여기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에 피해자들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은 특별법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야권이 추진해온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피해자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구제 후 회수가 골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LH가 경공매로 피해 주택을 최대한 사들여 최장 20년 피해자들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재원 마련이 어렵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애로사항이 심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그 외에 뭐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애로사항이. 피해자 단체 측은 곧바로 정부안에 반발했습니다.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특별법 개정을 좀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피해자들이 이제 뭐 1년 동안 그 요구했던 내용 중에 아주 일부만 수용을 했고. 민주당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했을 겁니다. 정부는 지난주엔 개정안 반대 토론회도 열었는데 내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한국판 나사를 표방한 우주항공청이 오늘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정부가 고흥에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위한 큰 시험장을 만드는 걸 추진 중인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게 우리 우주 개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김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2012년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 시험에 돌입합니다. 메뚜기가 뛰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 일명 그래스호퍼 프로젝트입니다. 공중으로 2m를 띄운 지 1년 만에 744m까지 올라갔다 착륙하며 재사용 발사체를 현실로 만듭니다. 이제 막 기초적인 이착륙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선 더 높게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많은 인프라와 공간이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의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그런데 정부가 최근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가능한 거대 시험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험 고도가 높아질수록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전남 고흥군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릅니다. 이 일대는 직경 6km 평지에 공역과 전파 문제도 크게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입주기업 요청으로 시험 부지를 함께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평 이동한 후에 다시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런 단계의 요소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발하는 것은 사실 제한적이긴 합니다. 정부는 시험장이 마련되면 다양한 차세대 발사체도 함께 시험한다는 구상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진드기도 벌써부터 기승입니다. 특히 살인 진드기, 지난 5년 동안 180여 명이 물려 사망한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 진드기 어디에 많고 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드기 잡는 현장에 이은진 기자가 가봤습니다. 산책 나온 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풀밭을 뒤지는 겁니다. 한참을 논 뒤 집에 왔습니다. 그런 몸에 뭔가 있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데 손으로 떼내어 보니 움직입니다. 진드기입니다. 어디든 나가기만 하면은 뭐 물려오죠. 정말 수백 마리가 붙었을 거예요. 이런 진드기 동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풀을 밟았다면 누구에게나 어디든 붙을 수 있습니다. 종아리 안쪽에도 한번 붙었었고 엄청 가렵고.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지자체들은 진드기 비상입니다. 서울시 방역단을 따라가 봤습니다. 산책로 옆 수풀을 하얀 천으로 훑습니다. 저기 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좀 기어다니고 있어요. 훑기만 해도 금세 붙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뭐 1시간에 뭐 200마리 저기 잡은 경우도 있고요. 이 가운데 이른바 살인 진드기도 섞여 있습니다. 치명적인 SFTS 바이러스를 옮기는 참진드기는 200마리 중 1마리꼴로 잡힙니다. 백신도 치료약도 없습니다. 진드기는 이런 도심 산책로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리지 않으려면 이런 긴팔을 입거나 풀숲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182명이 SFTS로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약 18%에 이릅니다. 지난 10일 강원 홍천군에선 80대 남성이 참진드기에 물려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2주 안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오심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 발생한다면 물렸다면 핀셋으로 빼낸 뒤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도심에서 또 섬 마을에서 이런 마약성 양귀비를 집에서 몰래 키운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바람에 씨가 날아와 알아서 자란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데 배승조 기자입니다. 담장한 화단과 화분에 빨간 꽃이 피어 있습니다. 호박 모양의 작은 열매도 맺혔습니다. 이 화초, 아편 원료인 마약성 양귀비입니다. 도심 가정집 안에서 100주가량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60대 집주인은 저절로 자랐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날라왔어요, 이 씨가. 아닌데요, 그래. 계속 추궁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계란 껍데기 같은 비료가 조금 있길래 그럼 이거는 본인이 양귀비를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사례 이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도심 주택가 담벼락에도 분홍빛 양귀비가 피었습니다. 상추 심은 텃밭 옆에서도 자랍니다. 그냥 주택가를 지나가다가 이제 양귀비가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요. 담나무로 이제 몇 송이가 보이더라고요.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창원시 주택가에서 양귀비를 키우던 4명이 붙잡혔습니다. 통영 욕지도 등 섬마을 주민 6명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불법 재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경은 지난해 319건을 적발해 1,700주가량을 압수했습니다. 대부분 적발되면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있다. 한때는 민간요법 때문이라는 변명이 통했지만 이제 단 한 주라도 키우다 붙잡히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이 숨졌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지 당국은 아직 2,000명 넘게 매몰돼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나무와 흙더미 속에 집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졌습니다. 자동차도 거꾸로 처박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3시쯤 파푸아뉴기니 엥가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6개 이상 마을 150채 가구가 흙더미에 묻혔고 670명 넘게 숨졌을 거라고 UN 국제이주기구는 밝혔습니다. The bodies are yet to be retrieved. The locals are still working and trying to dig out more of the bodies. 산사태로 도로가 파손되면서 구조대나 중장비의 진입도 어려워 구조 작업이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사태의 원인은 몇 주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분석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흙무더기가 쏟아지고 집안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수사에 보니 좋은 사람.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유명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 본인이 직접 수사했던 사람을 발탁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수 패널로 유명한 서정욱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아 당선인과 통화를 해봤는데 가는 걸 몰랐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서 씨랑도 통화를 좀 여러 번 해봤더니 실제로 여러 관계자들을 확인해 보니 몰랐다는 게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제목대로 직접 수사해봤던 윤석열 대통령이 잘 봤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직접 본인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사람이 괜찮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후배 중에 검사인데 수사하다가 피해자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은 수사하다 보면 피해자가 이게 범죄도 큰 게 아니고 믿음 사랑이 싹 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수사하다가도 이 사람의 능력에 반해서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당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보좌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그동안은 검찰이나 검찰 출신의 수사관들이 먼저 갔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 이제는 범죄자 출신한테도 밀리냐 뭐 이런 자조 허탈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반응이 나올 법한 게 이제 국정농단 때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나 최순실 씨, 뭐 지금 최서원 씨에게 이 대통령 연설문 같은 거를 직접 건네준 인물로 지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직책이 없었던 비선이었죠. 최서원 씨, 구 최순실 씨한테 연설문 등 어떤 여러 문건들을 넘겨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아예 취임사 뼈대를 잡는 회의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또 그걸 이행하는 이런 정황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썼어요. 받았어요. 첫 번째 경제부, 두 번째 국민 행복,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긍심. 예, 그렇게 했어요. 문화만 할 수 있는 같은 빨리 써요, 과장님. 내가 왜 문화의 운동을 노력을 할 거다. 저 안 쓰고 있잖아요. 네, 이 대통령 비서관인데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뭐 이런 논란이 일었던 대화죠. 이게 수사에도 활용이 되고 재판에도 활용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 수사를 했던 게 바로 윤석열 당시 수사단장이었다는 얘기고요. 네. 또 어쨌든 간에 뭐 개인이 깨끗할 수는 있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게 지금 공직자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언론에서도 많이 갸우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한 칼럼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해하기에는 너무 먼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칼럼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이번에 대통령의 어떤 인사는 정우성 씨를 등용한다는 소식에 안드로메다가 퍼뜩 떠올랐다.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매일 언론에 나와 가까운데 그 의도를 이해하기에는 국민의 감수성에서 무던히도 너무 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야당에서는 이게 혹시 탄핵을 대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수석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이 구속시킨 범죄자를 이렇게 발탁한 것은 탄핵 유경험자의 오답 노트로 앞으로의 탄핵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한동훈이라면 말줄임표인데요. 지금 여권 내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말줄임표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자, 내가 한동훈이라면 셀카를 안 찍었을 것이다. 뭐 내가 한동훈이라면 도서관에 안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자, 나경원 당선인입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 얻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 글 정도 쓰고 있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 행보 정도 하고 있는데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대 출마 여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경원 당선자 말에 따르면 당대표라고 하면 여당 대표라는 거는 당전 관계를 조율해야 되는 사람인데 용산과 밥 한 번 먹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당 대표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해야 된다라는 옹호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었습니다. 이른바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지금 백서 TF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면담하겠다고 하는데 백서 틈이 무슨 특검이냐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조사할 게 있다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자신한테 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출마 여부, 가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심야 시간에 승객들을 태우는 자율주행 버스가 곳곳에서 시범 운행 중입니다. 기술이 더 나아지면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달리는 버스가 자유롭게 차선을 변경하고 횡단보도 앞에선 멈춰섭니다. 운전대는 돌아가는데 운전자의 손은 그대로입니다. 지난달부터 경기도 안양시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일반 버스처럼 보이지만 빛으로 차량 간 거리를 감지하는 라이다와 카메라, 레이더가 여러 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뿐 아니라 지자체 교통 정보를 인공지능이 함께 분석해 안전성도 키웠습니다. 차량에 어떤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도로 인프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어느새 대다수 지자체 사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가 운행을 꺼리는 적자 노선이나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늦은 밤과 새벽 노선이 주요 대상입니다. 새벽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어서 자율주행 셔틀 노선을 잡아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좀 해결하는. 다만 자율주행이라도 만일을 대비해 버스엔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정부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고 책임 규정 등 아직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계에선 2030년 이후에나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전엔 감독과 대표가 퇴진하고 오후엔 외국인 선수를 방출하고 한화 야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유는 계속되는 성적 부진인데 이번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승기 기자입니다. 한화 야구엔 늘 간절함이 함께합니다. 점수를 계속 내준 끝에 마운드를 내려와선 눈물을 터뜨렸던 투수 장지수도 그렇고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며 반바지를 입은 듯 타이즈를 드러낸 노시환의 변신도 눈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몸부림과 달리 이런 장면도 따라붙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실책이 이어져서 스스로 무너져버리기도 하고 쳐야 할 때 못 치면서 찬스를 놓치는 게 반복됐습니다. 올 시즌에 다른 시즌보다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시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류현진이 돌아오고 안치홍을 영입해 이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야구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순위는 10개 팀 중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배경엔 10개 팀 중 세 번째로 높은 팀 평균 자책점, 최하위인 팀 타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주 5승 1패로 살아난 듯 보였지만 한화가 선택한 건 최현호 감독과 결별이었습니다. 지난해 시즌 중 경질된 수베로 감독에 이어 최 감독도 1년 만에 퇴진하고 말았습니다. 한화는 2017년부터 4명의 감독이 모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팀을 떠나는 감독 잔혹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꺼내든 카드는 다시 감독 교체의 충격요법인데 이게 통할지는 이번에도 알 수 없습니다. 유망주 육성을 비롯한 한화 야구의 장단기적인 리빌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출발 총성과 함께 한 선수가 앞으로 또 앞으로 나갑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 여중부 100m 허들 경기 장면인데요. 2위와의 격차가 정말 크죠. 이 종목을 3번째 뛴다는데 중학생 김서연 선수의 최종 기록은 무려 13초 67입니다. 25년 만에 여중부 한국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여자 일반부 100m 허들 한국 기록은 2010년 이연경 선수가 세운 13초 00인데 언젠가 이 기록도 갈아치울 날이 오겠는데요. 비구름이 지나고 파란 하늘과 함께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투는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곳곳으로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는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는 새벽까지, 강원 영동은 아침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15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게 출발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다가 금요일에는 제주에, 토요일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